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또 종목별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타 3위까지 변경했었잖아요. 근데 네.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 바꿀 때, 네. 사명을 바꿀 때, 네.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의지가 보였었는데, 그럼 이제 회사 이름을 AI로 바꿔야 되나? 네, 어쨌거나 지난 2021년 최전선에서 3차원 가상세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회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기까지 했는데, 뭐 지금 들리는 소식, 뭐 네. 주가는 오히려 환호했습니다만 그러게요. 메타로서는 조금 사업 구조 이제 변경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둬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게 보면 탄력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앞서갔던 탓인지 예상했던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없었고 또 오히려 AI 시대가 열리고 생성형 AI를 넘어서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단계가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낮아진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기다려야겠지만 4년간 7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면 아마 발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레이벤 스마트 안경 등 긍정적 평가를 받는 하드웨어 개발 사업은 유지하면서 AI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니까요. 기업의 정체성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오른 상승세를 소화하면서 오늘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FOMC가 지나야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시장에 선 반영된 만큼 12월 FOMC 이후 셀던 뉴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감 수항부터 보면 오늘 다우지수 홀로 0.07% 빠졌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의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대중 AI칩 수출 규제를 담은 개인 AI 법안이 미국 국방 수권 법안에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2%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또 어제 크게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65%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메타가 애플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끌었던 앨런 다일 전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1% 넘게 떨어졌고요. 또 알파벳과 아마존도 그동안 자체칩 기대감으로 오른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M7 기업 중 주인공은 단연 메타였는데요. 주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메타는 적자가 계속 쌓여왔던 메타버스 사업부의 예산을 최대 30% 줄이는 대신에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겠다고 밝히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애플의 디자인 총괄을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메타가 앞으로 AI 기술력에 이어서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으로 변신 속도를 가속화할 것인 기대감 속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소식이 또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늘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나온 고용지표도 확인해보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3만 9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계절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원 흐름 자체가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표는 다음 주 FOMC 금리 인하 궤도를 틀 정도는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도 보면 이번 발표치는 7만 1,321명으로 전달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11월 기준으로는 올해 감원 계획이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기관 측도 지난달 감원 계획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08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감원 규모가 이렇게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팬데믹 시절과 또 2008년 두 번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지표들에서 다소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FOMC는 수년 만에 가장 분열된 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는 약 2차례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은행 쪽에서는 대차대조표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연준이 1월부터 자금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 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차대조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이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할 경우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는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서비스 업체 오리온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는 시장이 이미 충분히 예고돼 왔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충격일 것이라면서 그동안 11개월간의 강한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시장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UFG 금융그룹에서도 만약 연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는 기대했던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또 캐비넷 백악관 경제고문이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지명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되자 상승했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0.14%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4,23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브렌트는 모두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끈질긴 노력 끝에 트럼프를 설득해 중국 수출기를 다시 트는 첫 단축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기술 굴기 선봉대 화웨이 신흥 강자 캠브리콘을 중심으로 탈엔비디아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내년 AI 반도체 출하량을 올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캠브리콘은 더 나아가 생산량을 올해 3배 수준으로 늘려 엔비디아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사이 상황이 180도 바뀐 모습인데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금지령까지 내려가며 자체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 진입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CNBC가 회사의 지갑 사정을 분석해 봤는데요. 현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랍니다. 들고 있는 현금, 단기 투자금은 606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에 육박한데 2년도 채 안 돼 5배 가까이 늘었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만 968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막대한 돈줄을 빚고 초대형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금 부자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 최근 시놉시스와 노키아, 인텔, 엔트로픽 등 굵직한 지분 투자만 180억 달러에 달하고 벤처 투자는 별도인데다 여기에 가장 큰 거래로 꼽히는 오픈 AI 지분 1,000억 달러 매입 계획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히 칩 제조사를 넘어서 AI 생태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큰손 투자자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인데요.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오픈 AI는 우주 산업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맞설 로켓 회사를 사들이거나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지난 여름 스토어크 스페이스라는 로켓 제조 업체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현재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AI 제국을 꿈꾸는 올트만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등 많은 실리콘밸리 거물들 역시도 우주 공간에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할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할 만큼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에도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무한 확장은 지구 너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판에서는 뒤없는 묻지마 투자가 우후죽순 번지고 있는데 월가는 내년에도 빅테크들의 비투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M&A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등 메타와 구글, 엔비디아 등 빅5 기술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내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직접 호주머니에서 꺼내 투자하던 것과 달리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공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9월 이후 발행된 규모만 9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을 넘어설 만큼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순환자금 이슈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월가 대형 은행들과 손잡고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고의 은행들이 이를 기회 삼아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곳들은 결국 뒤처지게 될 것이다. 강하게 어필했는데요.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 이상 투기판이 아닌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입힙니다. 실제로 그간 비트코인은 돈 세탁 수단이다. 비난하던 블랙록의 수장 래리 핑크 회장이 코인베이스와 함께 마주 앉아 가상자산을 해지 수단으로 재정의하면서 자산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다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블랙록뿐만 아니라 JP모건을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월가 주요 금융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 소식도 살펴보죠. 유럽연합이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제품의 최대 70%를 유럽산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공개될 산업촉진법 초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조했고 특히 자동차 부문은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만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은 연간 100억 유로가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집행위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법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 로봇 산업에 지원한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3일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잇따라 만났으며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하는 데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3명의 소식통 가운데 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로봇주들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그룹의 현대오토에버가 27% 급등했고 한라캐스트도 17%, 두산 로보틱스도 7.82% 올랐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30% 올랐습니다.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로 꼽히던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의 주가가 오르는 소위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7,057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2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숨에 코스닥 19위로 뛰어올랐고요. 2018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에 설립된 에임드바이오는 환자 유래세포와 모델 PDC와 PDX를 기반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표적으로 올랐던 면역 항암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블에 성공한 에임드바이오와 더불어 바이젠셀도 17% 넘는 상승을 보였고 Y바이오로직스도 13%, 차바이오텍도 7%대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대표적 수혜 업종인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R&D 기반 산업 특성상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금리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ADP가 발표한 11월 미국 민간 고용은 3만 2천 명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조짐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신규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를 포함해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 24% 올랐고 바이젠셀도 17.80%, 에이프릴바이오도 7.81%, 차바이오텍까지 7.20% 올랐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형 건설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부진했던 건설 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추후 공급 대책 속도 확인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대형 건설사도 LH발 공공주택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중소형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상지건설과 일성건설이 상한가, 동신건설도 상한가에서 마감이 됐고요.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주들 상승한 가운데 대형 건설주들은 참고로 하락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었지만 AI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AI 버블론 우려에 시장이 크게 휘청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는 이슈,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 부인했음에도 투심이 살짝 위축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달엔 금요일만 되면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12월엔 다른 패턴을 보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0.2% 약세로 4,028선 3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2% 내려 929선, 연고점 경신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엔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했습니다. 7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4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바꾸며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3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5,6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676억 원, 기관이 8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7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는 건지 우려가 커지자 반도체 쪽이 약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코스피 SK하이닉스가 1.8% 하락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로봇 등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현대차가 6.4% 올랐고 기아도 1.4% 넘게 상승하며 시총 9위에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3% 오르면서 10위권 내에선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코오롱 티슈진 등이 약세였습니다.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50전 상승에 1,47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달러 강세에도 정규장 대비해서 거의 변동성이 없는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70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에서만 상승이 나오는 종목 장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는 섹터 위주로 대응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LG그룹 계열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턴키로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100조 원을 넘는 만큼 LG그룹의 연간 수주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LG그룹의 데이터 센터 원팀 체제는 이렇습니다. LG U+가 네트워크를,
LG CNS는 데이터 센터 운영을, 그리고 LG 전자가 냉난방 공조를 맡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이 올해 2,364억 달러에서 2030년 9,337억 달러, 약 1,373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라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소식들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건 우선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겠고 서버와 스토리지 제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식혀줄 액침 냉각 등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운영 서비스와 네트워크 통신, 보안까지도 여러 이슈가 얽혀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PC 물가지수 발표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뇌전증 학회와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됩니다.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D&D 파마텍은 무상 증자에 따라서 해당 보통주가 오늘 추가 상장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주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로봇 산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로봇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흐름 눈여겨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호전된 고용지표 발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마감해 갈수록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산 에너빌리티만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 가까이 내리면서 10만 4,600원, SK하이닉스는 1.1% 추가적인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53만 6천 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0.6% 오름세로 41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고 현대차 0.9% 가까이 반락합니다. 거래가 28만 1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0.76% 강세, 7만 9,8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4% 반등합니다. 52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오 강보합입니다. 15만 8천 원이고요. ABL 바이오가 4% 가까이 뜁니다. 20만 9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오르면서 거래가는 47만 8천 원. 리가켄 바이오가 0.8% 가까운 오름세 19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로만 약세입니다. 0.53% 하락하며 27만 9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조정을 딛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4천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는 만큼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위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다음 주죠. FOMC 있고 네. 주요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일 나온 ADP하고는 약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실제로 하루 이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적었잖아요.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런 해석도 나와서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하루에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0포인트 이상 왔다 갔다 네. 예사로 그냥 급등 급락을 하던 그런 장을 겪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이 더 많은데 네. 좀 갑자기 심심하죠. 약간 그래요. 예.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지표도 약간 공백 기간이고 네. 뭐 말씀하신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얘기해야 되고 오죽하면 우리가 메타 갖고 오프닝을 했겠습니까? 메타. 근데 메타 약간 민망할 것 같은 게 메타버스 네. 사업 좀 집중하겠다면서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글로벌 비즈 보면서 야, 샘 올트만 뭔 돈이 있어서 저기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을 뜨겠답니까? 우주에서 돈이 있나? 무슨 뭐 로켓 건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작작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언젠가 보낼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기발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옆에 뭔가 냉각 시스템 필요하잖아요. 우주로 보내면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뭐 전력은 또 태양광으로 한다나. 뭐 그래 되는데. 예. 이제 12월에 이제 글쎄 이제 남은 거는 FMC하고 BOJ 이상은 크게 뭐 짚어지는 재료는 없는 가운데. 네. 근데 일본 또 30년물 국채 보니까 많이 입찰 오르죠. 예, 수요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럼 돈은 많구나. 예. 시중의 유동성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차분하게 또 뭐 한번 업종별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네, 오늘 예. S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아,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뭐 본격적으로 그거 하기 전에 11월, 12월 지금 이제 12월 뭐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11월에 워낙 저희가 널뛰기장을 겪은 다음에 그거에서 매번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한테 네. 저는 첫 질문이 그겁니다. 이거 이제 조정 끝났나 아니면 아직 좀 더 남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 싶어가지고.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수 자체는 좀 재미없었을 수 있는데 네. 종목 간의 차별화가 워낙 심해서 맞아요. 그래요. 저희처럼 안에서는 이제 뭐 난리예요. 네. 그렇죠. 네.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맞아요. 좀 크거든요. 예. 그렇구나. 예. 뭐 저희도 하루하루 열심히 좀 따라가고 아웃퍼폼도 나오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전체적인 지수 차원이나 유동성 차원에선 매크로 이벤트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예. 네, 그런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펀더멘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중동이네요. 그렇죠. 예. 아니 메타만 하더라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메타 이슈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근데 메타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슈는 한 3년 전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한번 쫙 줄이면서 네. 이익들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익이 좀 그 상향되는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리얼리티 랩스에서 다시 한번 비용을 좀 많이 쓰면서 이걸 다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난 실적 발표 때 보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는 또 많이 늘려놓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에서 개선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뭐 지난 한 2년간 메타가 생각보다 광고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광고 매 매출이? 예.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해서 20%씩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 큰 광고 회사가 20%씩 성장한다는 게 사실 비현실적인데 그런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계속 있었고 이익 성장도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와는 다르게 또 치열하게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또 앞서 저희 그 간단하게 이제 외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중국의 캠브리콘. 네네. 예, 캠브리콘에서 자체 AI치 뭐 생산하겠다 얘기하니까는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 그 H200 네. 어쩌면 중국으로 수출이 허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오늘 구글 이야기 이따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네. 하겠지만 사실 GPU와 ASIC이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캠브리콘이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겠다 이 영역은 아니고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마존에서 하는 트레이늄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체 반도체, ASIC 반도체죠.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는 엔비디아의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요 자체는 전반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압도적인
압도적인 점유율, 압도적인 경쟁력은 조금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을 통해서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대표가 계속해서 사실 숫자로 증명해 왔지만 이 증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줬던 가이던스들도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가이던스들을 내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는 건 결국 이거보다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게닝 파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오프닝 때 얘기했던 오픈 AI 같은 경우가 의심을 가장 많이 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그게 다시 오픈 AI에서 엔비디아로 발주가 나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러한 순환 출자 구조 같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시장에 좀 확신을 줘야만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자막 나왔습니다만 대중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풀려도 중국이 사줄지 의문이다. 젠슨 황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만 네. 저거는 이제 중국 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긴가민가한다 하는 그런 젠슨 황의 판단이라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요즘 엔비디아는 저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돈 많아 미치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뭐 줄 서 있어요. 네. 내년에도 엄청 팔릴 거예요. 네. 왜 저러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더 오히려 네. 이게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젠슨 황이 나서는 컨퍼런스 콜들을 예. 질문들을 보면 질문들이 좀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과거랑 좀 다르죠.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고요. 이번에 예. 컨퍼런스 콜 첫 번째에서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아하.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굉장히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아, 묻지도 않았는데가 아니고 물었기 삐딱하게 때문에. 물으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없네. 젠슨 황도 그렇지만 AMD의 리사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사수도 AMD 도? 지금 그러한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 수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 기업이고 하긴 합니다만 좌우지간 AI 관련해서 뭐 리사수도 그것도 대만 예, 그냥 맞습니다. 예. 어지간하면 저쪽은 AI 쪽 반도체 쪽은 네. 다 그쪽이 대만? 꽉 잡고 있어요. 예. 두 분이 또 친척 관계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아니 저 젠슨 황이랑 젠슨하고 리사수랑 리사수가 원 친척 관계로 먼 알고 친척 있어서 관계. 예, 굉장히 연관이 좀 많이 돼 있고 대만이 아무래도 그 밸류 체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는 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흡수를 이렇게 시도했을 때 미국이 모른 척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뭐 정치적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적으로 얘기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프로에서 또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TPU가 그거 했고 제미나이 써보니까 챗GPT 별로 하는 그런 반응도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제 아마존까지도 이제 가세한 게 그거 아니에요. 트레이니엄 트레이니엄 3. 3. 네. 이쪽은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이나 나쁠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먼저 돌아가서 아마존이나 예.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네, 해보자면 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구글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지금 프론티어 AI 모델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라든지 예. 제미나이라든지 뭐 메타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은 구글 정도밖에 없고요. 예. 메타는 CSP라고 하기에는 그런 점유율은 높진 않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선 구글만 지금 이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미나이랑 오픈AI랑 둘 다 활용하려고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이 프론티어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단인데요. 아마존이 AWS가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개발을 많이 해온 건 사실이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가 GPT의 근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구글의 브레인팀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거기서 논문으로 먼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은 사실 너무나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 기반 기술을 가지고 TPU를 만들어왔던 건 과거부터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라는 이 프로세싱 유닛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니움처럼 AWS만을 위해서 쓰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포지셔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구글이 지금은 좀 더 승기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이 두 가지는 사실 B2B 영역이라면 우리 B2C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구글 이제 고편입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구글 아이디나 구글 계정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지메일 계정 하나씩 다 예. 가지고 계시고 예.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지금 점유율상 보면 구글에 백업을 해야 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미나이를 써보시면 한 달에 제미나이 프로 가격이 29,000원을 예. 하면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그 저장 용량까지 같이 아, 주거든요. 그래요? 패키지성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크로스 셀링을 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타사 상품으로의 전환 비용이 높은 거죠. 저만 네. 하더라도 제미나이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오픈 AI로 넘어가서 챗GPT를 구독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이 하나의 요소들이 이제 결합 상품이라는 이 요소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B2C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메모리 반도체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네. 사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글은 그 AI 관련해서 하드웨어부터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뭔가 수직 계열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워런 버핏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애플 좀 비중 줄이고 있죠. 네. 구글로 이제 비중을 늘리고 또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제 뭔가 엔비디아도 여전히 뭐 수요가 견조하긴 하겠습니다만 알파벳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근데 그렇죠. 주가는 또 오른 감이 있고 네.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알파벳의 사훈이 Don't be evil이라고 해서 이제 네. 악해지지 말자, 예, 너무 예. 수익을 추구하지 말자 이런 그 사훈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의 지배력은 엄청났잖아요. 지금 네. 유튜브의 지배력이 엄청난 것처럼 예. 이런 것들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수익화가 잘 안 돼 왔었거든요. 항상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덜 버는 느낌들이 좀 많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충분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져오겠다.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구글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늘렸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빅테크 중에 사실 가장 싼 종목이었거든요. 빅테크들이 대부분 뭐 20배에서 30배 수준까지를 봤는데 네. 20배 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와서 20배 후반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이익 상승을 생각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가만히 있더라도 사실 뭐 EPS 그로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주도권 가져가는 흐름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알파벳 주가 조정 올 때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겠네요. 네네. 사실 뭐 주가 조정의 여지가 크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좀 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좀 더 뭐 아예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고본 부장님,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몇 번 이렇게 시황에 언급되던데 네. 무슨 뭐 AI 에이전트 시대를 갖다가 먼저 선언하고 치고 나왔는데 별로 성과는 없고 네. 그래서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를 낮췄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도 약간 흔들렸는데 네. 이 세일즈포스하고 좀 겹칩니까?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모델상은 사실 세일즈포스랑은 좀 다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예. 티커도 C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CRM이라는 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거든요. 어허. 그래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내 고객들의 뭐 연락망이라든지 고객들의 지금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일즈포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가 사실 있지만 비즈니스가 너무 많죠. 예, 거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하고 있는 애저, 그러니까 데이터 아, 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베이스로 지금 되고 있고 예.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던 오피스 그리고 네. 이제 윈도우 비즈니스도 365라는 그 구독 비즈니스를 통해서 B2B, B2C 다 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또 이제 엑스박스 같은 게임도 영역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회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약점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티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는 모델 뒤에 깔려 있는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오픈 AI, 챗GPT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기업 입장에서도 코파일럿을 오피스에서 쓰는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가 코파일럿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이제 그 제작을 빨리 해주거나 네. 엑셀에서 처리를 좀 더 빨리 해주는 면은 있지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더 받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더 빠르게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면 B2C로 좀 나가줘서 네. 개인 고객들이 쓸만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혹시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구독하고 계신 상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뭐 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예, 생산성 예. 도구는 직장인이 아니면 잘 안 쓰는데 예, 그건 예. 보통 회사에서 또 해주는 면이 예.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구독한다거나 윈도우는 사실 뭐 구독할 만한 것들도 네, 네,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결국 사람 옆에 붙어서 무슨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할 만한 서비스들이 임팩트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매출 전망은 자연스럽게 하향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세일스포스는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영역들이 점점 다른 기업들의 혹은 AI에 사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세일스포스를 쓰시는 분들이 AI 도입을 하면서 단가를 좀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세일스포스는 그것보다는 이제 기업 그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지 이것도 위협은 여전히 계속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그 오피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네. 이제 앞으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도 이제 제미나이 3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구글 독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예. 가능하고 구글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해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좀 더 시장이 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 근데 이게 사티아 나델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네. 이 인도계인데 여기는 딱 보면 사진만 봐도 저 IT 업계 뭐 그렇다 싶은데 네네. 이 마크 페니오프 이 양반은 저기 사진만 봐서는 무슨 저 프로레슬러 같아요. 아, 네. 지금 딱 사진이 뜨면 좋겠어요. 사진이 뜨면 좀 전형적인 백인 CEO이고 그러니까. 근데 예. 뭐 둘 다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잔뼈. 예, 그리고 뭐 인도계 CEO들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벳도 순다르 피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예. 계시고 사티아 나델라 저분이 지금 사티아 나델라 예, 그러니까 사실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지금은 빌 마이크로소프트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윈도우라는 거를 패키지로 PC를 살 때 하나 사는 그런 식으로 사왔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해서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2~30만 원 돈 주고 사는 거였는데 지금 이 모델을 오피스도 그렇게 사왔었잖아요. 저희 예. 패키지를 하나 사는 형태로 이 모델을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 전에 스티브 발머가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지금은 완전히 체질이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한 거지만 인공지능의 경쟁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하. 여기 영역에서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사티아 나델라보다 순다르 피차이가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랬죠. 네, 지금은 또 뒤집힌 거니까 이 상황은 좀 사실 항상 알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측면에서는 뭔가 좀 한 방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550불 위에서 놀던 놈이 지금 480불까지 왔으니까 예, 그런 면이 있네.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4 퀄 테스트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에 대해서 주도권 가지고 있고 예. 퀄터스트는 먼저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주도권을 놓치는 모습은 사실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보다 삼성전자가 HBM에만 목숨을 걸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엔비디아의 칩셋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쓰고 있는 LPDDR이라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도
거기에 써야 될 정도로 D램의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BM으로 굳이 강력하게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SK하이닉스 무조건 HBM에서 꺾자 그럴 필요는 없이 두 기업 다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된 겁니까? 뭐 사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예. 왔다 갔다 했기 예.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참 오래 간다 저거. 예, 어느 정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 뭐 그렇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 저희는 이게 실제 제품으로 나오고 얼마나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의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나 이제 그 HBM을 쓰고자 하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어느 정도의 스펙에서의 부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수율의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은 일단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더 급하다 보니까 지금은 컬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 본부장님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반도체 섹터가 유망하니까 또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걸 갖다가 그냥 대장주 들고 네. 이렇게 천천히 가는 네. 천천히 슬로우 앤 스테디로 가는 이걸 권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주변의 소부장이나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유리기판이나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 네네. 그렇죠. 어떻게 권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앵커의 세틀라이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수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더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면밖에 사실은 별로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네. 삼성전자가 신규로 인프라 투자 강화를 하겠다 해서 인프라를 좀 늘리겠다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투자라는 게 소부장까지 이어지려면 일단은 이 D램 반도체 업체든 시스템 반도체 업체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먼저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이나 뭐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SK하이닉스 공장 보이잖아요. 네네네. 보이죠. 근데 이런 공장이 먼저 지어져야 되거든요. 이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사이즈 먼저 하나가 더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가장 고민이었던 게 용인의 이제 원산면이라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빠르게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많이 됐고요. 네. 네. 그다음 삼성전자는 평택에다 인프라 투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는데 예. 그 부분들이 수요에 대해서 약간의 부진이 있다 보니까 채우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어허. 있었는데 요걸 거의 다 채워 나가는 거고 인프라 추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인프라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부장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효과가 좀 한 달 사이에 인프라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소부장 활용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일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테이프 인을 해서 테이프 아웃할 때까지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다 네. 보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소재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하나 바꿔가지고 수율이 하나 잘못 나와버리면 예. 전체 공정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소재를 쓰고 있던 것들을 못 바꾸는데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나면서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약해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만 가시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이수페타시스 네. 그 뭔가 TPU 쪽에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거론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뭐 네, 어떻게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와 소부장과는 조금 약간 예, 다른 예, 얘기인데 예. 왜냐하면 중일 관계랑은 이건 상관은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의 TPU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고 예. 구글의 TPU가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메타라든지 엔트로픽도 사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의 뭐 지금 전망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판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쇼티지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삼성 전기도 지금 TPU 밸류체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수혜를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전혀 나쁘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자막을 보니까 밸류체인 수혜 전망으로 돼 있으면은 네네네. 이수페타시스가 그 TPU 네, 밸류체인에 거기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예, 거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삼성 전기는 공식적으로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밸류체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TPU 밸류체인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거의 대부분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혜가 있을 텐데 여기는 워낙 다양한 고객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기업들, 좀 쉬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과의 적절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기업들이 TPU로 인한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사실 TPU 얘기가 나왔던 게 한 2, 3주 전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 3주 사이에도 뭐 젠슨왕이라든지 리사수라든지 GPU도 쓰면서 TPU를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건 결국엔 보완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쓰여야 된다라는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TPU만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시세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니까 주의를 하면서 뭐 조정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접근해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이미 충분하게 받아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4012,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93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0만 5천 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호가는 51만 5천 원으로 3% 하락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1만 3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67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아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9,5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9,700원. KB금융 예상 체결가는 12만 8,00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1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엔 9%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가 15만 원, 5% 하락 예상되네요.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ABL바이오가 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9,500원.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 지금 호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코롱티슈진, HLB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9%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호가는 22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 남은 상황인데 글쎄 오늘 반도체라든지 지금 호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3%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건 개장하고 조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인텔이 한 7.5% 가까이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미국 장에서는 제일 지수 중에서는 안 좋게 끝났는데 그 영향을 좀 받나 싶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어제 로봇주 갈 줄은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밀어주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이건희 대표가 출연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 중에 현대 오토앱을 갖다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니까 좋은 줄은 알겠고 재무제표도 급히 들여다보니까 뭐 빵빵하게 매출 나오고 돈도 잘 버는 회사고 한데 그때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도 여기서 또 현대 오토앱을 추천한다고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어제 뭐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와 놀랍네. 어제 한 방에 20몇 프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먹었어.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뭐 땡큐인데
이걸 오늘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로봇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이거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로봇도. 네.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와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메케니컬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예, 뭐 현대 그룹 산하에 있는 예.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기업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로봇이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뭐 굉장히 뭐 엄청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왔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케니컬한 영역에서의 로봇 회사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근데 반면에 로봇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에 먼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산업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 사실 항상 뭐 잘 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거나 실제로 이게 어떻게 숫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2008년도에 태양광이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을 일단 다 투자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선행성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근데 반대편에서 로봇의 두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도 이게 뭐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의원이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동에 대한 알고리즘을 차에서 완성을 시키면 사실 100km, 200km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에서 이동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완성을 시켜버리면 느리게 움직이는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넘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두뇌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종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국에 이런 이제 메카니컬하게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주의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바라보라는 건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이제 이 산업의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시더라도 절대적인 비중으로 가져가시기엔 항상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뇌하는 회사들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한번 두뇌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그 메케니컬한 측면에서나 두뇌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 할 만한 회사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국내 이제 로봇 비중을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는 것도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현대오토에버에 뭐 특별한 강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현대오토에버가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좀 뭐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셀아웃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예상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 팔로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좀 온전히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가지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서 테슬라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 뭐 그런 기대감도 있겠고 또 FSD 자율주행도 굉장히 얘기 많은데 지금 국내에 이제 감독형 FSD 도입된다면서요. 이러면은 다른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혹시 국내에 도입된 그 감독형 FSD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한미 FTA 협상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한미 FTA 있던 조항이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의 인증을 거치면 우리나라의 인증을 추가로 거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미국에서 거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산 차량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산인 모델 S와 모델 X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독형 FSD를 도입을 바로 한 거거든요. 예. 지금 FTA가 유효합니까? 지금 네, 네. 관세 세상에? 그죠.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여전히 유효한 오. 그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돼서 사실 테슬라도 들어오는 거고 네.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서비스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자율주행의 레벨이 우리가 오토 스티어 기능을 쓰시다 보면 이제 네. 아다스 기능 같은 거 쓰시다 보면 이제 핸들을 놓고 타는 것까지는 아직은 허용이 안 돼 있는 예. 상황인데 이 두 개는 다 핸들을 놓고 타는 거거든요. 이게 어. 미국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들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얘기를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만 종목별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일단 뭐 호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만큼 또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도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겠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4023, 코스닥도 강보합 930. 일단은 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올라갑니다. 105,4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 떨어집니다. 53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41만 7,25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지네요. 167만 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합니다. 7만 8,900원. 현대차는 0.5% 상승합니다. 지금 28만 5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5% 오름세입니다. 7만 9,600원. KB금융도 상승합니다. 12만 9,800원. HT 현대중공업은 52만 4천 원으로 0.5%, 0.6% 떨어지네요. 기아가 1.5% 하락하면서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7% 하락합니다. 지금 51만 2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이고 에코프로 9만 1,200원. ABL바이오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5.7% 상승으로 21만 2,5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좀 올라갑니다. 47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19만 7,0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0.6% 하락합니다. 22만 2,000원. 코오롱 티슈진 약보합이고 펩트론이 1% 떨어지네요. 27만 7,500원. HLB가 4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자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한국첨단소재가 5% 상승합니다. 3,395원. 그리고 ICTK도 4% 이상 상승합니다. 엑스게이트도 2% 올라가고요. 드림시큐리티도 1% 상승세. KCS가 3% 올라갑니다. 1,500원. 그리고 사토시홀딩스가 3% 오름세고요. 한국정보인증 2% 올라가고 드림시큐리티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좋네요. 지금 LS에코에너지가 2% 상승합니다. 35,500원. 대한전선도 1.7% 오름세고요. LS마린솔루션도 1.58% 상승하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까지도 각각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도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다날이 6.7% 이게 전자결제 쪽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날이 6.9%, 7% 강세고요. LG CNS가 3% 올라갑니다. 지금 헥토파이낸셜도 오름세고 지금 쿠콘도 1.3% 상승 중이고 한국정보인증, 미투원, IT센 글로벌 다 올라갑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특히나 다날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 쪽도 좋습니다. 지금 우진이 4.7% 올라갑니다. 17,350원, BHI도 4%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티는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오르비텍 3.5% 상승 중이고요. 우리기술, 한전 KPS, 한전기술, 비츠로테크 다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5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13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기관은 34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4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26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1원 20전 상승하면서 1,474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달러원 환율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환율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막 금요일은 지금 근 한 2달 가까이 금요일만 되면 장이 네. 후달거리고 그러게요. 그러다가 또 월요일 가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기운 차리고 이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해주면 감사하겠는데 아니 근데 아까 하던 얘기 네. 고 본부장님 FSD 관련해서 네. 이제 어떤 기술 발전 뭐 혁신 이런 측면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평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럼 저 운전자는 뭔 재미로 차 타요? 뭔 재미. 저는 그 도로 연수할 때 면허 따기 전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창문 내리고 이렇게 걸치고 한 손으로 이러다가 그 교관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이 운전할 때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뒤를 후진할 때 있잖아요. 뒤에다 어깨 걸치고 요즘엔 안 그럽니다. 요새는 뭐 다 화면에 네. 나 카메라에서도 일부러 아직도 그러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 측면은 사실 뭐 30분,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율주행의 효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곤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인 네. 거죠. 그래서 한미 FTA 때문에 우연치 않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거고 이거를 미국에서 진행될 때도 미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때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부산에 연산 교차로 와서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거기서 통하면 다 예. 네. 뭐 지구상이 안 통할 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테슬라 SX 가지신 분들이 연산 교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방향성이 이렇게까지 넘어갔다라는 걸 좀 우리가 체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강력한 부분은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 FSD 그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 분기에 최근 쌓여 있는 데이터가 현재 한 60억 마일 정도가 FSD를 통해서 운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60억 마일이면 한 사람이 55만 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거고요. 이걸 매번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네. 다른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쌓는 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1000만 대에 깔려있는 전기차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가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무래도 다른 기업과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2027년 정도에 이걸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뭔가 좀 12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좀 기대 수익률 높여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장중 흐름 놓고 보면은 참 이제 개장하고 나서가 제일 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뭔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쯤이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펀더멘탈한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매크로한 이벤트도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의 인하 정도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 있는 것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분기마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큰 숫자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 실적 발표 구간이 한 번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7, 8, 9월까지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발표가 되고 회계 분기가 한 달 정도 늦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뒤에 발표되면서 11월 20일 날 실적이 나온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건 다음 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는 전날 FOMC가 또 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매크로 이벤트와 예. 펀더멘탈 이벤트가 두 개가 좀 큰 게 다음 주에는 있으니까 조금은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 외 섹터들이 방향성을 크게 주지 못하는 건 네.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펀더멘탈 지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4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되고 1월 말쯤부터 4분기의 숫자들이 또 나오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에는 뭔가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네요. 예, 뭐 그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때 조절하는 건 뭐 지금 장세가 많이 그런 것도 차익 실현들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겠죠. 네.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하고 올해 많이 쉬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좀 비중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저가 매수 매력이 있다. 그런 종목들로 비중 이동을 리밸런싱을 좀 하는 구간이 리밸런싱. 보통 이제 기관들에는 있는 거니까 그 리밸런싱을 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하는 기간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숫자 자체만 보고 내년에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실제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아마 12월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젠슨왕이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대화하는 가운데 전력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서 오늘 뭐 원전주 어떤가 싶어 봤는데 조금 다들 좀 조심스러운 이 와중에 지수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데 아니 지금 LG전자는 뭔 일이 있길래 지금 화수목금 4일째 지금 제대로 시동 걸었네요. 아까 뉴스 나왔던 TPU와 관련된 TPU와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LG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안에서 역할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네. 이노텍 뭐 다 각각의 역할들이 좀 각각의 있다 역할이, 보니까 이 그룹사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기대하는 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네. 부진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만한 신사업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그런데 쭉쭉 가는 맛은 없어요. 네, 한 번씩 시세는 터지는데 네네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뭐 투자 팁이라면 바이오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에 뭐 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뭐 네. 올해 그러니까 사실 뭐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예. 경우도 이게 실제로 머크의 그 키트루다가 IV 네. 제형이라는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 승인이 나서 앞으로 이제 판매가 될 텐데 여기서 들어오는 로열티 매출이 얼마나 정말 올라오게 될지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이 내년에는 주요 기업들은 있게 될 거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ADC와 관련된 개발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비만 치료제를 지속형으로 만들어주는 지속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만 치료제 영역에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 내년에 나오게 되는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나오는 오포글리프론이라는 물질로 나오는 약이 있는데 네. 먹는 비만 치료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맞는 뭐 싹센다 같은 네네. 모델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 제파운드, 마운자로 같은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주사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주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내년에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되는 알약으로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사실 뭐 두 분이야 비만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비만 치료제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약 자체가 혈류의 개선도 도와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임상적으로 기능이 그렇죠. 있다라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아마도 저의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의 뭐 영양제 수준으로 많이들 네. 사용하는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도 아직 승인이 나지도 않은 약을 올해 이미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놨거든요. 그 재고 수준이 5천억, 7천억이 넘는 정도 수준의 재고를 이미 쌓아놨습니다. 근데 재고로 7천억이면 약은 이게 실제로 판가로 갔을 때는 거의 한 10배 이상으로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연간 뭐 20조까지도 팔릴 수 있는 정말 블록버스터 약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영역은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제형, 주사 제형을 한 달로 맞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속형 플랫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관심 가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도 10배 장사입니까? 그렇죠. 제약 같은. 예, 제약은 사실 10배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연구개발 때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R&D 때.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연구개발로 들어간 비용은 사전적으로 다 들어간 매몰 비용이니까 예. 예. 실제로 판매될 때 보여지는 OP 마진이나 GP 마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그런 마진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보면 왜 한미약품 근손실 없는 네. 비만 치료제 이거 진짜 혹하거든요.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좀 살 빼려다가 예,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흘러내리고 네네네. 뭔가 이제 막 근육 다 빠지고 이러는데 그죠. 네. 근데 한미약품 굉장히 혹하잖아요. 예, 모두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약 하나 먹어서 근육도 늘어나고 맞아요. 살도 빠지는 지방만 빠져나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일라이 릴리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근육이 증강이 되고 근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살이 빠지는 이제 그런 것도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임상이 1상 2상 단계여서 예. 조금 더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자체는 이미 임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저는 항상 뭐 인생이 다이어트여가지고 인생이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고민을 많이 네. 하는데 뭐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앞으로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바이오에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큰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계단식 상승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꾸준하게 이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 얘가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조금 더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장마다 좀 낙폭이 커지는 걸까요? 오늘도 양대 지수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4% 가까이 내리면서 4,013포인트, 코스닥은 1.1% 하락합니다. 919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0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36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84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77억 원, 기관이 53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8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열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자제품,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복합 기업과 복합 유틸리티, 생명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건설 중소형 관련주가 또 한 번 크게 올라갑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관련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지건설 상한가고요. 일성건설이 20.8% 급등하면서 2,275원, 동신건설도 24% 넘는 시세 분출 중입니다. 2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KD가 9%, 계룡건설이 5%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이 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에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인공지능 다음은 양자 컴퓨터라고 발언하자 관련주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ICTK가 4% 가까운 오름세로 15,4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가 2.6% 강세로 3,325원, KCS가 1.3%, 라닉스가 2.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토시홀딩스는 0.5% 하락 전환됐습니다. 원전주가 강세입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전신항 CEO가 현지 시간 4일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하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주 내에서 BHI가 4.7% 오름세 53,8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이 12% 상승하며 18,540원, 오르비텍이 3.3%, 태웅이 2.9% 가까이 상승합니다. 일진파워 역시도 3%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1,640원, 11,65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시스템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LG그룹 계열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턴키로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 하나로 액침 냉각 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LG전자 현재 7.1% 강세입니다. 거래가 10만 1,800원이고요. 한중 NCS가 5.7% 가까운 오름세 5.4% 상승하며 5만 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KN솔이 1.4% 강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 가까이 올라갑니다. 85만 9천 원. 그 외에 3S도 0.7%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뚜렷할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양시장 방향성 찾아가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 위주로 종목 장세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금은 구리 가격이 한 해 동반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원자재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금년에 이제 들어서 뭐 금년도 다 갑니다만 뭐 금뿐만 아니라 은과 구리 가격도 크게 올라서 세 개가 다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 중이다. 뭐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금은구리 모두 사실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은과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여건이 좀 타이트했다라는 부분이 올해 가장 강세를 보였던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은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은은 보통 금 가격이랑 가격 동행성이 상당히 강한데 반해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금만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관세 부과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경기가 좀 양호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 기대가 높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뭐 데이터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수요 기대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달리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광산 노후화라던가 생산 확대 기대를 좀 어렵게 보고 있던 가운데 최근에 이제 글렌코어가 2026년 구리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좀 부각이 된 점이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 가격 내년도 $5,000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값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2026년에도 금 가격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 가격 상승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사실 금리 인하,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통화 정책 전망이 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금 가격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빠질 때마다 중앙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실물 금 수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이 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기대감에 연간 기준 수익률 상위에 등극한 국내 증시입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을 도전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 기업들의 성과도 굉장히 좋죠. 내년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IPO 시장을 정리해보고 내년은 어떨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기업분석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네. 금년에 보니까 장도 좋았지만 이 IPO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출연하게 예.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말씀이 맞는데 예. IPO 시장은 본 시장에 후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예, 시작해요. 투자자분들은 IPO 시장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올 한해 그러면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 예, 지금 때마침 에임드 바이오 네.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뭐 상장 첫날부터 예.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일도 생기긴 하는데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IPO 시장이 2022년에 바닥을 확실히 잡았고요. 네. 23년에 반등해서 24년과 25년에 상승세를 이어서 다음 고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상장 개수가 올해 제가 78개 정도가 2025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7개, 뭐 지난 5년 동안 78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공모 규모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올해 전체적으로 4.8조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23년에 3.9조, 네. 24년에 4.3조, 그리고 올해 4.8조니까 굉장히 이제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서두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수익률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수의 한두 종목들이 뭐 3배가 된다, 4배가 된다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모가가 안정화되면서 확실하게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그 올해 첫날 수익률이 66% 평균, 그다음에 1개월 수익률이 41%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는 첫날 수익률이 42%, 1개월 수익률이 1.3%였기 때문에 특히 작년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올해 뭐 개수적인 측면, 공모 규모적인 측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전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민앵커가 이제 워낙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에임드 바이오부터 언급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최근 이제 신규 상장 업체들 보면은 상장 첫날 이제 크게 높게 출발해서 이제 종가는 조금 시가보다 많이 밀리고 그 이후 조금 흘러내리고 하는데 그래도 그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공모가 대비 워낙 높게 출발해서 조금 이렇게 밀려서 공모가 대비로는 그 정도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예, 맞는 말씀이고요. 네. 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면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공모가가 안정화됐습니다. 공모가가 예, 그게 가장 큰 아파트로 올해 치면 분양가가 싸졌군요. 아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장이 더 건전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올해
그 2025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도 준비해 오긴 했는데 그 공모가 대비 공모 확정가,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래프이고요. 그 회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공모 희망가입니다. 저희가 밴드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밴드가를 기준으로 빨간색 네모에 점 찍힌 부분이 확정가가 잡힌 부분이에요. 약간 밴드 하단 쪽이 하단 쪽이 몇 개 보이는데요. 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단에서 위로 벗어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확정가가 이게 근 10년 이내는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예, 이게 특히 작년은 제가 따로 그래프를 준비해 오지는 않았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위에 100이라는 상단에서 프리미엄이 막 작게는 10%, 많게는 33%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모가 자체가 높았으니 이제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왔던 거고요. 올해는 공모가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의 이 추세가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모 확정가가 안정화됐다. 그럼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작년에 너무 과열됐던 작년에 그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 청약 우선 배정 제도라는 IPO 시장에 굉장히 큰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 확약을 길게 걸면 걸수록 우선적으로 물량을 더 먼저 배정해 주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기관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하고 오래 갖고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물건을 싸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따라서 공모 확정가가 계속 안정화되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장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공모가의 그 법을 뺐네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몇 종목은 이렇게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날아가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모 이제 상장 첫날부터는 조금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스토리 따라서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날 그렇게 높게 시작하는데도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들 한두 주. 진짜 인기 좋은 거는 뭐 한 주, 두 주 정도 받고 네. 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당일날 털고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당일날 사시는 분들은 바로 간다고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심리일까요? 그게. 사실 제가 오늘 그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나오게 예. 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종목이다 저 종목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상반기에 좀 3개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또 한 3개. 상반기에 말씀해 주세요. 뭐였는데요? 상반기에 모티브링크 위너스 LK캠이 첫날부터 3배, 4배의 주가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상반기에 모티브링크 위너스 LK캠이었어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뭐 화면 2번 터치하면 정답 나옵니다. 2번 터치하면 뭐 못 알아보겠던데. 왜 그래서- 그러세요, 팀장님? 왜 이렇게 길어요? 예, 왜냐면 이게 또 개별 기업을 이렇게 탁탁 얘기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이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첫날부터 3배에서 4배의 주가를 기록했던 기업들이 현재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낮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50%대, 하나는 20%대. 안타깝지만 그중 하나는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3배, 4배 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첫날의 급등은 분명히 과열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잊혀질만 하면은 또 이제 첫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날 그럴 듯해 보여도 절대 과열의 허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특히 기관 투자자분들도 사용을 하는 투자 기법인데 신규 상장할 때 청약이나 수요 예측에 들어가서 미리 받는 투자도 있지만 상장하자마자 쫓아가는 포스트 IPO 투자도 분명히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포스트 IPO 투자의 전략에 이 교과서로 나오는 첫 번째 명제는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급락한 주식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 포스트 IPO 포스트 IPO 전략에서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급락한 주식을 쫓아가지 않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몇몇 종목은 첫날부터 반짝반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신규 상장일의 일봉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더욱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가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첫날부터 2배 이상 된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해 코스피가 7개 상장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6개가 상장을 마쳤는데 네. 그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네.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서울보증보험. 예? 네. 그래요? 네, 6개 중에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뭔가 되게 무거울 것 같은 종목이에요. 대한조선도 있었고 명인제약도 기억이 나는데 예. 서울보증보험이 낮은 공모가로 시작해서 꾸준히 천천히 계속 올랐습니다. 어허. 예, 따라서 전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첫날 반짝이는 종목도 물론 좋으니까 반짝거리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공모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재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요즘도 스펙도 상장 당일날 막 반짝반짝거립니까? 스펙이 반짝반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개별로 이제 100억 전후로 작기 때문에 예, 가벼워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아주 좋은 언급해 주신 게 스펙들도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좀 시장이 뭐랄까 체질적으로 좋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좀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IPO 시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IPO 시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이제 상장 기업 수, 네. 그다음에 이제 공모 규모,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년 동안 몇 개 들어오느냐, 네. 1년 동안 얼마나 큰 게 들어오느냐, 또 그거를 사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이제 세 가지 문제인데요. 이게 길게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이 세 개가 한 번에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세 개가 한 번에 다 좋을 수는 없는데 2025년이나 26년은 수익률이 회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개수는 안정돼 있고요. 예. 공모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예상에 따르면 전망에 따르면 2026년은 상장 기업 수나 공모 규모 측면에서는 이제 5년 만에 네. 이제 화랑을 맞을 거로 보고요. 주가 수익률은 이제 올해 수준에서 내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좀 밀리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왜 보통 신규 상장 준비하고 있다가도 또 왜 시점을 좀 미루거나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불안함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예. 뭐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나 불안해하실 부분은 없는데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 시장에서 철회하는 기업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통 철회라고 하면은 뭐 상장 철회나 공모 철회, 그다음에 심사 철회, 심사 미승인을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에 연간 49개가 철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년에. 예, 작년에. 1년에 우리나라에 신규 상장하는 신인들이 80개 정도 되는데 네. 49개가 철회했으니 엄청난 거죠. 올해도 28개입니다. 예, 적지 올해도 않은 이렇게, 숫자예요. 예. 근데 이게 철회를 많이 한다고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철회가 급증할 만큼 우리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재미난 게 예. 최영권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럼 작년에는 거래소가 열심히 하다가 올해는 심사를 열심히 안 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 올해 28개, 29개 숫자 중에 한 20여 개 정도가 상반기 숫자입니다, 다. 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에 큰 제도 변경이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심사라든지 청구가 좀 뒤로 계속 수년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철회하는 기업 자체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만큼 또 내년으로 수년된 기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이거는요. 저 특례 상장 기업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제도 신뢰성 두고 뭐 이런저런 말도 있었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요 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우리나라의 특례 상장 제도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구조 변화라고 저는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대기 보지 마시고요. 선 그래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서 특례 상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가 나타낸 겁니다. 예. 그 지난 2023년까지 수년간 40%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신인들의 40% 정도는 이제 특례 상장이었죠. 네. 작년에 이게 57%를 찍고요. 올해도 54%를 지금 기록할 것 어허.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의 절반 이상의 기업은 특례로 들어오는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버는 건 없는데 그렇죠. 기술은 있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신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네네. 미국의 전체 IPO 중에 네. 적자 상태로 IPO하는 기업 어허. 많아요. 80% 나옵니다. 예. 80%? 예.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의 비중 자체가 그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높다 낮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전 질문에서 말씀 주셨듯이 거래소가 또 그만큼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철회를 그렇게 많이 할 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래소 입장에서도 뭐 100%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그게 뭐 우려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산업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늘 유난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장에도 IPO 시장에도 사실 좀 버블기가 많았거든요. 네. 뭐 스펙 시장도 그렇고. 아니, 스펙이 따블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안에 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정확히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요새 뭐 비만 치료제가 대세입니다만 약간 불필요한 거 빼고 조금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느낌? IPO 시장이. 뭐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정확히 이해를 하신 거고요. 네. 또 뭐 바이오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특례 상장의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은 특례 상장 안에서 과거는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뿐이 아니라 AI나 로봇 기업들도 더 신성장 산업이 더 다양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예. 느낌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 IPO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내년도 어떤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것 같은데 K뱅크 예전부터 계속 뭐 상장한다. 네. 드디어 이제 내년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K뱅크가 정확히 3수입니다. 3수. 예, 23년 예. 계속 23년에 한다고 도전했고요. 했었어요. 예. 24년에 도전했고요. 예. 이제 26년에 예, 3수를 올해 하게 쉬었네요. 됩니다. 예, 올해는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예. 하게 되는 겁니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K뱅크가 3수를 도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LS그룹의 미국 손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가 이미 청구서를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둘 다 작지 않은 기업들이고요. 네. 다만 저는 K뱅크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올해 서울보증보험도 재수 물량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재도전하는 기업들, 재수나 삼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재수나 삼수할 때 일반 수험생들은 특징이 있죠. 하향 지원하잖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기업 가치를 내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울보증보험이 높은 수익률을 또 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뭐 재수 삼수하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네네. 재수 삼수한다고 이게 뭔가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좋아져서 들어오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직 청구서를 접수하진 않았지만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최근에 또 증권사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국가대표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테이지나 또 빗성 구다이 글로벌 같은 뭐 코인 거래소 K뷰티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좀 IPO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언제 상장합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의 오픈 AI라든지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도대체 얼마에 들어올지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러게요. 기업들의 그 IPO가 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6년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재미있을 듯하고요. 예. 뭐 해외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5년 만에 돌아오는 IPO 화랑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PO 시장은 확실히 본 시장을 후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2025년에 4천 시장을 맞이한 우리 시장의 수혜를 IPO는 이제 내년부터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왜 이 신규 IPO 쪽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또 자문사나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 하는데 그쪽 분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IR도 다니고 수요 예측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데 또 대부분의 제 주변에서 IPO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뭐 하는 회사야라고 한번 물어보면은 그게 중요해 이겁니다. 지금 나한테 몇 조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당일날 얼마나 올라줘서 바로 던지고 나오느냐가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이름이 섹시한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하는 회사
더 핑크퐁 컴퍼니는 뭐 하는 회사예요? 핑크퐁을 모르신다고요? 이건 뭐 하는 회사죠? 핑크퐁은 뭐죠? 예, 핑크퐁은 네. 예, 핑크퐁을 포함한 그 IP 그 컨텐츠 IP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컨텐츠 IP. 예. 그리고 핑크퐁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IP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거 모르면 제가 지금 근데 미개인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소장님은 또 네. 이제 그 손주분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냐면 핑크퐁의 아기 상어 영상은 그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띠띠띠 예, 그거. 예. 예. 아니 그러면 아기상어라고 하지. 핑크퐁 컴퍼니 하니까 뭔지를 모르잖아. 차라리 그냥 아기상어 핑크퐁 하면 아기상어 나도 더 같겠다. 아기상어 핑크퐁. 그러니까. 소장님 노래 잘하시네요. 빛으로 네스텍은 무슨 빛하고 관계 있는 회사입니까? 광학하고 광학. 연관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IPO 시장을 투자할 때 모든 기업을 다 분석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 투자는. 예, 예. 그래서 제가 명확히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 상장이냐 특례 상장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컬리도 상장할 수도 있고 뭐 올리브영도 상장할 수도 있다면서 얘기가 솔솔 나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기업들이긴 한데요. 네. 사실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이 조금 더 가까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K뱅크 무신사. 네, K뱅크 무신사, 뭐 업스테이지 등등이요. 예. 그리고 언급하신 기업들은 일단 좀 IPO 시장이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화랑 시장이 오면은 아마 가능성이 또 올라가진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피에 상장하느냐, 코스닥에 상장하느냐, 이것도 좀 사실 주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코스피에 상장 뭔가 더 기업이 안전해 보여요. 예.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몇 조 원 하는 회사들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놓고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그렇죠. 두 번째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코스피 시장은 네. 그 기업별로 건별 심사를 합니다. 증권사가. 그래서 기업 하나하나를 심사하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여러 가지 트랙을 만들어 놓고 이 청구한 기업들이 이 트랙에 알맞는 회사인지를 심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회사들의 그 크기의 차이와 그다음에 전략의 차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언급했던 2026년 그 신규 상장 예정 기업 중에 빗성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코스닥 신규 상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나마 우리 인상 좋은 우리 최정윤 팀장님 나오셨을 때는 지수가 플러스 돌더니만 또 최 팀장님 코너 끝나니까 또 간당간당하네요. 자주 모셔야겠다.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그래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